오케이 구글 박고미TV 채널 검색 좀 해줘. 오, 사투리도 알아듣네.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오늘은 주주라면 시리즈의 세 번째 기업 구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앞서 했던 1, 2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구글도 우리 생활에 워낙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업 같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구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지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구글은 주식시장에 구글이 아닌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검색하면 알파벳 A랑 알파벳 C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글은 알파벳 A, B, C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알파벳 A는 GOOGL 이라는 이름으로 의결권 한 주당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B는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파벳 B는 비상장입니다. 창업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알파벳 C는 GOOG이고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글은 2015년에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구글을 포함한 모든 회사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글이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생명과학, 무인차, 바이오, 인공지능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알파벳 A, B, C로 나누게 된 거고요. 의결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 B만 이 창업자들 2명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장 시켜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적대적 M&A를 할 수 없는 기업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창업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5%인데요. 의결권이 10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파워는 55%에 달하는 구조가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알파벳 B는 어차피 비상장이잖아요. 알파벳 A나 C 중에 사면 되는데요. 보통은 알파벳 A가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C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의결권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A랑 C 중에 그냥 싼 걸 사시면 됩니다. GOOGL로 표기되는 알파벳 A가 1226조 원이고요. GOOG로 표기가 되는 알파벳 C는 1223조 원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구글은 1998년에 미국의 스탠포드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 두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과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구글이라는 뜻은 구골에서 따온 건데요. 구골이라는 것은 10의 백승을 의미합니다. 엄청 큰 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심지어 법인 등록할 때 구골로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어서 구글이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생긴 차고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이 동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에도 세를 놓습니다. 저도 이런 데 살아봤는데 이거 뭐였더라? 근린생활시설인가? 이런 거였어요. 차고를 빌려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수잔 보이치키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집 주차장에서 구글이 태어났으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지금은 유튜브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그러고 보니 실버 버튼 받을 때 편지를 써줬던 유튜브 CEO 이름 지금 찾아보니까 수잔 보이치키였어요. 구글이 초창기에는 이걸 써본 사람들이 막 서로 소문이 나면서 사용자는 많이 늘기는 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결국 2001년에 에릭 슈미트라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맡고 2015년까지 알파벳의 회장을 맡으면서 지금의 구글을 만들어 놓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구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은 이렇게 4명입니다.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차고를 빌려준 수잔 보이치키, 구글을 흑자로 만들어낸 에릭 슈미트입니다. 구글은 2004년에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검색 엔진을 넘어서서 지금은 온갖 다양한 사업을 하는 정말 큰 회사가 되어 있죠. 구글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의미 있는 기업 인수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2005년도에 안드로이드를 인수합니다. 이때 인수 가격이 대략 한 6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 정말 성공적인 기업 인수였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드디어 유튜브를 인수합니다. 2조 원 정도 주고 샀는데요. 그때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직원도 거의 없는 이런 회사를 2조 원에 인수를 한다고 구글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유튜브를 창업을 하고 1년 반 만에 구글에다가 2조 원에 판 바로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이고요. 우연히 한국에 왔다가 구글 코리아의 직원에게 반해서 결혼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럼 구글은 뭘로 돈을 벌까? 자, 여기 보시면 작년 매출 기준으로 구글의 광고가 83%, 그리고 구글의 기타 서비스가 16%, 그리고 신사업은 아직 1%도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글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광고 수익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직은 수익성이 없는데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얼마를 버는지를 보면요, 매출은 193조 원, 영업이익은 43조 원, 순이익은 47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못지않게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많다는 것은 영업 외적인 수익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글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기관 투자자들이랑 펀드랑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뱅가드와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FMR, 로우 프라이스, 캐피탈 그룹, 이렇게 미국의 월가의 유명한 IB들이 쭉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 우리가 잘 아는 VTI, 그리고 VOO, 스파이, 이런 게 구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주 구성 중에서 의미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알파벳 B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구글의 밝은 면 첫 번째는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구글이 만든 크롬 브라우저는 65%의 브라우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74%의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보가 있고 그 정보는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무료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무료로 이걸 쓰면 그 속에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은 언젠가는 큰 돈으로 이어지겠죠. 왜 우리도 개인정보 주면 이것저것 상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심지어 구글은 이렇게 깔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축적되죠. 저만 해도 제가 기억 못하는 저의 과거를 구글 포토나 이메일 이런 거 조금 뒤지다 보면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구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공짜로 해준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빠꼼한 사람들은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주고 더 많은 기능을 쓰려면 어느 정도 과금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매우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는 공짜만 잘 뽑아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니까요.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고요. 10만원짜리 보급형 폰을 사든 100만원짜리 삼성 프리미엄 폰을 사든 우리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안드로이드라는 서비스를 거의 다 무료로 느낄 수 있죠. 애플처럼 비싼 기기를 사야 OS를 넣어주는 게 아니죠. 제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애플이지만 막상 데이터 관리는 모두 구글로 합니다. 구글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플 하드웨어 유저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언제든지 아이폰이 질리면 갤럭시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은 애플보다 구글이 훨씬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있죠. 제가 구글에 지메일을 써서 광고주들과 대화를 하고, 크롬으로 웹서핑을 해서 자료를 모으고, 엑셀 대신 구글 스프레드를 쓰고, 구글 캘린더로 일정 관리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은 모두 구글 포토에 업로드 시켜 놓고요. 참고로 아이폰을 써도 사진은 모두 구글에 올립니다. 구글은 공짜니까요. 구글 킵으로 메모를 하고, 자료는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컴퓨터는 항상 텅텅 비어있죠.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글이 주는 월급을 받죠. 애플이 만든 거는 구글에서 안 돌아가는 게 당연히 많지만 구글이 만든 건 애플에서 다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저 하나만 보더라도 저의 데이터는 구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구글은 그거를 모으고 모아서 저라는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을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여진 정보는 분명 미래에 엄청난 수익원이 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이처럼 데이터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구글에는 이런 말도 있죠. 구글에 쳐서 안 나오면 그건 지구에 없는 거다. 참고로 이렇게 많은 구글의 서비스 중에서 제가 가장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가 바로 이 구글 검색 엔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사실 짱입니다. 이렇게 구글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는 아예 국가 체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할 수 없게 막는 거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안 쓰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자국에서 쓰는 네이버가 너무 좋아서 구글을 많이 안 쓰는 거죠. 구글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IT 강국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그런 것도 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스프라이트가 이 한국에는 칠성사이다 때문에 아예 힘을 못 쓰고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도요타는 우리나라 현대차에 막혀가지고 거의 안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네슬레는 우리나라의 이 맥심 믹스에 밀려가지고 아예 힘을 못 쓰죠. 아무튼 정정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글이랑 네이버에 쳐서 안 나오면 그건 지구에 없는 거다.
구글의 두 번째 밝은 면은 유튜브와 클라우드가 고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정말 혁신이죠. 이거 덕분에 제가 퇴사를 하고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업이라는 것은 세일즈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요. 즉 무언가를 거래를 해야 수익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유튜브 덕분에 판매 세일즈를 전혀 하지 않고 금융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정말 유튜브, 아니 구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땡큐 구글. 유튜브의 수익은 구글이 계속 과거에는 비공개를 해오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작년의 유튜브 매출이 1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여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슈퍼챗 이런 수수료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올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유튜브는 훨씬 수익이 커졌겠죠. 올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접속을 하는 바람에 유럽 지역에서는 1080으로 화질을 전송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480으로 다운시켜서 전송해주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올해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겠어요. 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가 독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구글에다 벌어다 줄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앞번 주주라면 시리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클라우드도 매우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더 빠르다 늦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워낙 빨라가지고요. 클라우드의 강자라고 불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모두 30% 이상의 클라우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구글은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VIP 고객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클라우드의 강자답게 스타디아라는 게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일정 금액만 내면 여러 가지 게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계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입니다. 게임은 다 서버에 들어있고 나는 어디서 접속을 하든지 내가 하던 게임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게임을 다운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든 태블릿으로 하든 PC로 하든 TV로 하든 언제든지 내가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한 TV에 요만한 크롬캐스트라는 것을 꼽기만 하면 이게 바로 콘솔 게임기에 버금가는 게임기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이런 스타디아 서비스는 소니나 닌텐도 같은 이런 콘솔 게임기 회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세 번째 밝은 면은 믿기 힘든 미래 기술입니다. 구글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지금 광고로 버는 돈으로 정말 다양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서 계속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앞장서서 연구하고 투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 언젠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구글은 이런 기술에 도전하는 거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술 개발을 이미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을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식이죠. 구글은 돈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기업 사냥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구글에게 팔리기 위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실리콘밸리에 혁신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선순환 자체는 인류에게 이로울 겁니다. 구글이 하고 있는 미래 기술들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참 허무맹랑하다. 기술들이 다들 허무맹랑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현화가 된다면 정말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죠. 구글은 뭔가를 해줄 것 같으니까요. 구글이 지금 벌고 있는 광고의 수익이 얼마가 늘든 줄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준비하는 그런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그런 미래의 기술들이 하나라도 상용화가 되어서 누구나 쓰는 그런 기술이 된다면 구글은 정말 그 구글 생태계를 넘어서 구글 제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글의 허무맹랑한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